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5이 된 은지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꿈이 현실이 된다는 말을 믿으세요? 저는 예전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웃어넘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제 목숨을 구한 게 다름 아닌 꿈이었거든요. 그것도 죽은 엄마가 나타난 꿈이요. 지옥 같은 베트남을 벗어나 기적적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입국장을 빠져나온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도가 아닌 상상조차 못한 미친 반전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신 곳에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로 일한 지 15년이 넘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시계처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았죠. 책상 위에는 항상 서류가 쌓여 있었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혼자 먹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게 제 일상이었고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38살 때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남은 가족이라고는 친언니 유진이 전부였습니다. 부모님도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언니는 저보다 7살 위였어요. 화장품 수입 사업을 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런지 늘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언니는 그랬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언니가 저를 챙겨줬죠. 대학 등록금도 결혼식 비용도 언니가 보태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언니는 그냥 언니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인천공항 출발 게이트 앞에서 언니가 제 어깨를 끌어안으며 활짝 웃었어요. 지온아, 우리 이번엔 진짜 푹 쉬다 오자. 예전부터 우리끼리 여행 한번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좋다. 언니가 제 볼을 가볍게 쥐며 말했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응, 나도 기대돼. 게다가 언니가 다 알아봐줘서 난 너무 편하다.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언니는 숙소도 항공도 전부 자기가 다 예약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냥 집만 챙겨가면 됐으니까요. 그땐 그게 고마웠어요. 언니가 저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베트남 다낭 공항에 내리자 뜨거운 바람이 확 끼쳐들었어요. 언니가 예약한 숙소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빌라였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바다가 멀리 보이는 외딴 곳이었죠. 언니, 여기 좀 외지지 않아? 치안이 괜찮을까? 제가 빌라 앞에 서서 두리번거리며 물었어요. 언니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걱정 마. 그래서 좋은 거야. 관광객 바글바글한 데서 쉬면 쉬는 게 아니잖아. 조용해야 진짜 여행이지. 저는 그 말에 수긍했어요. 언니 말이라면 의뢰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던 습관이 그때도 나왔던 거예요. 빌라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흰 벽에 나무 가구, 천장이 높고 창문으로 야자나무가 보였어요. 언니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 내밀었어요. 오랫동안 비행기 타서 피곤하지? 이거 마셔. 비타민 음료야. 현지 유명 브랜드라고. 차갑고 연한 노란빛 음료였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받아서 마셨어요. 달콤하면서 약간 쓴맛이 뒤에 남았는데 그때는 그냥 이국적인 맛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어요.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내려앉았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소파에 기대며 언니한테 말했어요. 언니, 나 갑자기 너무 졸리다.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 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방에 가서 좀 자. 나도 피곤해서 쉬려던 참이었어.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눕는 순간 의식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눈이 감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공간에서 저는 누군가를 봤어요. 엄마였어요. 엄마는 항상 즐겨 매던 붉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는데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피눈물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보며 두 손을 앞으로 뻗었어요. 지훈아, 거기 있으면 안 돼. 엄마 목소리가 귀에 꽂혔어요.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했어요. 정신 차려. 딸, 지금 당장 나와. 환풍구.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 모습이 흔들리며 사라졌어요. 저는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팔에 힘을 주려 했는데 손가락 하나가 천천히 올라갈 뿐이었어요. 머릿속은 깨어났는데 몸은 아직 잠든 것 같은 그 공포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방문 밖에서 낮게 깔린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베트남 말이었지만 톤이 날카롭고 급했어요. 그리고 언니 목소리가 겹쳤어요. 한국말로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확인했어요. 저는 온몸의 감각을 끌어모아 눈동자를 움직였어요. 천장 한쪽 모서리에 낡은 환풍구 덮개가 보였어요. 엄마 목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환풍구.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손가락 하나가 겨우 움직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몸은 침대에 못 박힌 것처럼 꼼짝을 안 했고 머릿속만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방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아까보다 더 낮고 거칠었어요. 그리고 언니 목소리가 뒤를 이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금방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등골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언니가 누구한테 저러는 거지? 저 남자는 누구지?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쏟아졌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오른손에 온 신경을 집중하니 겨우 손가락이 하나씩 구부러졌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손바닥을 매트리스에 짚고 팔꿈치를 세우니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팔 하나를 세우는데 5분은 걸린 것 같았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환풍구는 침대 머리맡 쪽 벽 위에 붙어 있었어요. 덮개가 낡아서 나사 하나가 빠진 채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죠. 엄마가 저한테 저 환풍구를 말한 것 같아서 저는 그 생각 하나만 붙들었어요. 몸을 일으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침대 옆으로 다리를 내리다가 2번이나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무릎이 먼저 닿았고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벽 쪽으로 기어갔어요. 제가 움직이는 소리를 밖에서 들을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밖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잠잠해진 게 더 무서웠어요. 벽에 등을 붙이고 일어섰어요. 아직 환풍구까지 손이 닿지 않았어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창가에 낮은 나무 의자가 하나 있어서 저는 그걸 끌어당겨 벽 아래 놓고 올라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손을 뻗으니 환풍구 덮개에 손끝이 닿았어요. 덮개를 조심스럽게 당겼어요. 나사가 빠진 쪽이 먼저 열리면서 찌잉 마이너스 금속 소리가 난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그리고 곧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숨을 참고 환풍구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좁고 어두워 잘 보이지도 않았고 먼지 냄새가 확 끼쳤지만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팔로 바닥을 짚고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어요. 어깨가 끼는가 싶더니
간신히 통과했어요. 다리가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순간 방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환풍구 안에서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목까지 올라온 것 같이 쿵쾅거렸어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짧은 침묵. 남자가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언니가 낮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팔꿈치로 바닥을 짚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환풍구는 천장 안쪽을 가로질러 길게 뻗어 있었어요. 10m쯤 기어가자 드디어 빛이 보였어요. 반대편 환풍구 덮개를 발로 힘껏 걷어찼어요. 저는 열린 구멍으로 몸을 내밀어 아래를 봤어요. 2m 정도 되는 높이였지만 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뛰어내렸어요. 발바닥이 타일 바닥에 닿으면서 무릎이 꺾였어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쓰러지지 않으려 버텼어요. 주위를 살피니 복도 끝에 비상구 표시가 보였어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뛰었어요. 계단을 내려와 빌라 바깥으로 나오자 뜨거운 햇볕이 얼굴에 쏟아졌어요. 그제야 다리가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무서워서 나는 눈물인지 살았다는 안도에서 나는 눈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폈어요. 빌라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현지인이 보였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여권도 지갑도 휴대폰도 방에 두고 나와서 빈손이었어요. 손짓 발짓으로 도움을 청했더니 다행히 그 남자가 근처 편의점까지 태워다 줬어요. 편의점 직원한테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손바닥에서 피가 나는 걸 보더니 고맙게도 바로 전화를 걸어주었어요. 대사관 직원이 도착하기까지 한 40분쯤 걸린 것 같아요. 저는 그 40분 동안 편의점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언니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조금만 더요. 금방이에요. 그 말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게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대사관 직원의 도움으로 임시 여권을 발급받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건 그날 밤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환풍구 안 어둠이 떠오르고 귀를 막으면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건 이튿날 새벽 5시였어요. 입국장을 나오는데 갑자기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일단 집으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과 마주쳤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번호를 바꾼 적이 없었거든요. 다시 눌러봤지만 계속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그때 1층 관리인 아저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아저씨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어요. 은지원 씨, 여기는 왜 왔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어요. 네, 아저씨, 저 여기 살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 집 어제 매매 계약 끝났어요. 새 주인이 다음 달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매매 계약이라니요? 이 집은 제가 남편이랑 둘이 모아서 산 집이고 제 명의였어요. 집주인인 제가 판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아저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계약하러 온 분이 은지원 씨 언니라면서 위임장 가지고 왔었어요.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언니였어요. 베트남에서 저를 죽이려 하고 여기서는 제 집을 팔아버린 사람이 둘 다 언니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관리인 아저씨가 놀라서 팔을 잡아줬어요. 아저씨,
그 위임장 혹시 복사본이나 사진이라도 남아 있을까요?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냥 부동산에서 다 됐다고 해서 알았지 나한테는 없어요. 서류는 거기 있을 거예요. 저는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오면서 손이 떨렸어요. 제가 쓴 적 없는 위임장을 누가 썼을까요? 집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공중전화로 제 휴대폰 번호에 전화를 걸었어요. 베트남에 두고 온 제 핸드폰이었는데 신호가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계속 신호만 울리다 끊기더라고요. 편의점 구석 의자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언니가 저 몰래 제 집을 팔았고 언니가 베트남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마신 음료에 뭔가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꿈에 나타나 저를 깨웠어요. 하나씩 이어붙이니까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일단 움직여야 했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선불 유심을 하나 샀고 근처 휴대폰 가게에서 가장 싼 공기계를 하나 빌려 유심을 꽂았어요. 그리고 제가 거래하던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 은지훈인데요. 저희 집이 거래가 됐다고 하던데 그게 진짜인가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 은지훈 씨. 저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본인이 직접 안 오고 언니분이 위임장 들고 오셨는데 인감증명서도 다 갖춰오셔서 제가 확인하고 진행했거든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물었어요. 계약서 사본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네. 본인이니까 그건 드릴 수 있는데 은지훈 씨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좀 괜찮아요. 내일 직접 들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인감증명서, 그건 제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예요. 언니가 그걸 갖고 있다는 건 언니가 제 인감도장도 갖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문득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3년 전 엄마가 돌아가시고 상속 서류를 정리할 때 언니가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내밀며 말했어요. 지훈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언니가 다 알아서 할게. 여기 도장 찍어야 하는 데만 찍으면 돼. 저는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언니가 가리키는 곳마다 도장을 찍었어요. 언니가 엄마 재산 정리를 맡아서 해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를 그날 새벽에야 알았어요. 저는 무작정 걸었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지갑에는 공항에서 환전한 돈 몇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1시간쯤 걷다가 24시간 찜질방에 들어갔어요. 입구에서 수건과 옷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자리를 폈어요. 눈을 감으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제보를 쥐며 웃던 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번엔 진짜 푹 쉬다 오자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푹 쉬다 오자는 말이 저한테는 거기서 영영 눈 감으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 중개소에 갔어요. 사장님이 계약서 사본을 내어주셨는데 위임인 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제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매도인 서명란에 제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지만 필체가 제 것과 달랐어요. 사장님, 이 서명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사장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이게 위조란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이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은지훈 씨,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명예도용이에요. 경찰이라는 말에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경찰에 가면 베트남 얘기도 해야 했으니까요. 언니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근거가 없었어요. 제 몸에 약이 들어간 거라는 증거도
그 남자가 누구인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시간을 더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날 오후에 경찰서에 갔어요. 명예 도용, 위조 서명, 베트남에서의 일까지 다 얘기했어요. 형사가 메모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베트남 쪽 거는 저희가 직접 수사하기 어렵고요. 일단 부동산 명예 도용 건으로 고소장 접수해 드릴게요. 피의자가 친언니라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가 볼펜 뚜껑을 딸깍이며 말했어요. 가족 간 사건은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요. 언니분이랑 먼저 연락해 보신 적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언니가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인데 합의를 어떻게 해요? 아니요. 연락은 안 해봤어요. 저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경찰만으로는 안 된다. 제대로 싸우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일단 부동산 사기나 명예 도용 쪽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어요. 찜질방에서 빌린 공기계로 인터넷을 뒤졌어요. 후기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세 군데를 추렸어요. 첫 번째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더니 상담 예약이 밀려서 2주나 기다려야 했어요. 두 번째는 상담료가 제가 가진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세 번째가 강도윤 변호사 사무소였어요. 전화를 강도윤 변호사가 직접 받았는데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상담 가능 여부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짧게 설명했어요. 명예 도용, 위조 서명, 베트남.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잘 들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도윤 변호사 사무소 앞에 섰어요. 건물 4층, 유리문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38살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어려 보였고 날카로운 눈매에 표정이 없었어요. 강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처음부터 다시 얘기했어요. 베트남으로 떠난 날부터 음료를 마신 것, 꿈속에서 엄마를 본 것, 환풍구로 탈출한 것, 집이 팔려 있던 것까지 전부 다요. 강도윤은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들었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강도윤이 볼펜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베트남에서 마신 음료, 그거 남은 거 있어요? 아니요. 빌라 이름이나 주소 기억해요? 다낭 쪽인데 정확한 주소는 몰라요. 언니가 다 예약했거든요. 강도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일단 부동산 건부터 잡아봅시다. 위조 서명이랑 인감 도용은 증거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베트남 거는 현지 쪽으로 따로 알아볼게요. 저는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강도윤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서명 필체 감정이랑 위임장 작성 경위만 밝혀지면 충분해요. 문제는 시간이에요. 무조건 된다고 하지 않고 조건을 말해주는데 그 말이 저는 더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은지원 씨, 언니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 눈치채면 증거 없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찜질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는데 새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어요. 처제, 언니한테 들었어. 혼자 귀국했다고? 무슨 일이야? 전화해. 형부였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손이 떨려서 화면을 뒤집어 놓았어요. 언니가 살아있었고 제가 귀국한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도윤한테 그 문자를 보여줬어요. 강도윤이 화면을 보더니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답장은 하지 말고요. 강도윤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베트남 쪽 확인됐어요. 언니분이 예약한 빌라, 현지 브로커 콴이라는 사람이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 사람 정가가 있어요. 청부 관련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청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쿵 하고 떨어졌어요. 그럼 언니가 그 사람한테. 강도윤이 말을 자르지 않고 기다렸지만 저는 끝내 그 뒷말을 하지 못했어요. 강도윤이 천천히 말했어요.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있어요. 확정은 아니에요. 그날 오후 강도윤이 입수한 자료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언니 회사 관련 금융거래 내역이었어요. 강도윤이 서류를 펼치며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어요. 언니분이 하는 사업이 화장품 수입 사업이라고 했죠? 그런데 실제 수입 실적이 거의 없어요. 대신 해외 송금 내역이 불규칙하게 잡혀요. 마카오 쪽으로요. 마카오라는 말에 저는 미간을 좁혔어요. 네, 마카오요? 카지노 쪽이에요. 언니분 사업이 수입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자료를 내려다봤지만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언니가 카지노 쪽 돈을 건드렸다는 말은 다시 말해 그 돈을 채우려고 제 집을 팔았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를 언니가 제 명의로 보험도 들었을까요? 강도윤이 잠깐 멈추더니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30초쯤 지나서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네, 2년 전에 들었네요. 여기 보세요. 상해 사망보험이에요. 수익자가 언니분으로 돼 있고 보험금이 30억이에요. 30억.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어요.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죽으면 30억이 나오는 사람 언니한테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강도윤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언니분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필적 감정 결과, 다른 하나는 마카오 쪽 자금 흐름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요?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 달 동안 찜질방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형부도 언니도 이미 제가 귀국한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강도윤이 뭔가를 생각하는 듯 잠깐 말을 멈추더니 입을 열었어요. 지금 머무는 곳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찜질방이요. 강도윤이 잠시 가만히 저를 쳐다보더니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밀면서 제 지인이 운영하는 고시원이에요. 여기가 있어요. 언니 쪽에서 찾기 어려운 곳이에요. 강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은지원 씨, 지금부터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고요. 저는 사무실을 나와 명함을 손에 꼭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소리 없이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고시원에 짐을 푼 지 3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강도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지금 사무소로 올 수 있어요? 30분 만에 도착했는데 강도윤이 문을 열어주면서 뒤를 한번 확인하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필적 감정 결과 나왔어요. 강도윤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위임장의 서명과 제 실제 서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자료였어요. 감정 결과란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필적 불일치, 위조 가능성 높음. 이걸로 언니를 잡을 수 있어요? 강도윤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형사고소 추가하면 돼요. 사문서 위조에 부동산 사기까지 더해지면 언니분 입장이 많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강도윤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도윤이 화면을 보더니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전화를 받으며 의자를 돌렸어요. 응, 확실해?
언제? 통화가 끝나고 강도윤이 전화를 끊고 천천히 저를 봤어요. 은지원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차분하게 들어요. 저는 등이 곧게 펴졌어요. 지금 베트남에서 연락이 왔어요. 콴이라는 브로커, 어제 다낭 외곽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같은 빌라에서 한국 여성 시신이 하나 더 나왔어요. 신원 확인 중인데 소지품에서 한국 여권이 나왔어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언니예요? 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언니가 죽었어요. 저를 죽이려 했던 언니가 자기가 고용한 사람한테 먼저 당한 거예요. 가슴이 뭔가로 꽉 막힌 것 같았는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강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잠시 감정 추스를 시간 드릴게요. 아니요, 계속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어요. 강도윤이 잠깐 저를 보다가 말을 이었어요. 콴이 언니분을 먼저 제거한 거예요. 이유는 아직 불분명한데 돈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요? 콴 뒤에 조직이 있어요. 언니분이 마카오 쪽 자금을 횡령했다고 했잖아요. 그 조직이 돈을 회수하려고 콴을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언니분이 죽어버리니까 목표물이 바뀌었어요. 저는 느리게 물었어요. 저로요? 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분이 은지원 씨 명의로 30억짜리 사망보험을 들어뒀잖아요. 조직 입장에선 그 보험금이라도 건져야 해요. 은지원 씨가 살아있는 한 그 돈은 안 나오거든요. 말이 끝나자마자 강도윤 사무소 전화가 울렸어요. 강도윤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10초도 안 돼서 표정이 굳었어요. 짧게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지금 건물 1층에 모르는 남자 둘이 와서 은지원 씨 찾고 있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무릎이 떨렸어요. 강도윤이 빠르게 서랍에서 차키를 꺼내며 말했어요. 뒷계단으로 나가요. 지하 주차장에서 제 차 타고 이동해요. 저는 강도윤을 따라 사무소 뒷문으로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래층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강도윤이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통하는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차에 탄 뒤 강도윤이 바로 시동을 걸었어요. 주차장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오면서 백미러로 검은 차 한 대가 따라붙은 게 보였어요. 강도윤이 핸들을 꺾으며 말했어요. 꽉 잡아요. 사이드미러로 검은 차가 차선을 바꾸며 따라오는 게 보였어요. 강도윤이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어요. 좁은 길을 2번이나 꺾고 시장 골목을 가로질렀어요. 검은 차가 따라오다 신호에 걸린 틈을 타 강도윤이 엑셀을 밟아 빠져나갔어요. 5분쯤 달리다가 주택가 골목에 차를 세우고 숨을 고르며 백미러를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강도윤이 핸들에 손을 얹은 채 말했어요. 이제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저는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강도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조직이 원하는 건 보험금이에요. 은지원 씨가 없어져야 나오는 돈이요. 그러니까 조직한테 은지원 씨가 쓸모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도윤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어요. 믿기가 되는 거예요. 은지원 씨가 직접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강도윤을 봤어요.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베트남에서도 귀국하던 날도 고시원에 숨어 지내던 날들도 도망 다니는 건 이미 너무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도망쳐서는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강도윤이 핸들에서 손을 떼며 말했어요.
조직한테 연락이 닿아야 해요. 은지원 씨가 언니 유품을 정리하러 집에 간다는 걸 흘려요. 그러면 움직일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켰어요. 골목 안으로 저녁 바람이 들어왔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겁이 나도 일단 발을 떼면 길이 보인다고 늘 하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작전은 이틀 뒤로 잡혔고 저는 고시원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창문도 없는 좁은 방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편했어요. 바깥이 더 무서웠거든요. 첫째 날 밤에 강도윤이 찾아와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언니분 유품에서 이게 나왔어요. 베트남 현지 경찰이 보내온 자료를 강도윤이 번역한 거였어요. 언니가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날 구로역 물품 보관함에 맡긴 물건 목록이었어요. 녹음기, 작은 메모리 카드, 손으로 쓴 편지. 저는 목록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물었어요. 이게 다 언니 거예요? 보관함 번호랑 비밀번호가 언니분 수첩에 적혀 있었어요. 내일 같이 가요. 다음 날 아침 강도윤과 함께 구로역에 갔어요. 지하 물품 보관함 앞에 섰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리자 안에는 작은 천 파우치가 하나 있었어요. 파우치를 열자 낡은 녹음기, 손바닥만 한 메모리 카드, 그리고 흰 봉투가 나왔어요. 봉투 겉면에 언니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훈에게. 손이 멈췄어요. 강도윤이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 2장이었어요. 언니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하고 눌린 글씨였는데 급하게 아니면 울면서 쓴 것 같았어요. 지훈아, 이걸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없는 거겠지. 미안하다는 말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 그래도 써야 할 것 같아서. 형부가 사업이 망한 게 4년 전이야. 빚이 너무 많아서 마카오 쪽 사람들한테 손을 댔어. 처음엔 조금만 빌렸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시킨 일들이 있어. 나는 그 일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왔어. 네 집을 판 것도, 네 명의로 보험을 든 것도 다 내가 한 짓이야. 베트남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것도 나는 그걸 실제로 하려고 거기까지 갔어. 그런데 못하겠더라. 네 얼굴을 보니까 못하겠어. 콴한테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어요. 마지막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저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서 있었어요. 언니가 못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먼저 당했던 거예요. 그게 위안이 되는 건지 더 슬픈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강도윤이 제 옆에서 낮게 말했어요. 녹음기 들어봐야 해요. 고시원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틀었어요. 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언니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겹쳤어요. 낮고 거친 목소리였어요. 한국말이었는데 억양이 어색했어요. 40억 중에 32억이 아직 없어. 당장 채워. 언니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어요. 보험금이 30억이에요. 나머지는 집 팔아서 메울게요. 언제까지? 다낭에서 처리하면 한 달 안에 가능해요. 처리. 그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저를 두고 한 말인 거잖아요. 강도윤이 녹음기를 멈추며 말했어요. 이게 핵심 증거예요. 조직이 언니분한테 지시한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메모리 카드에는 자금 이동 내역이랑 조직원 연락처가 들어 있고요. 저는 녹음기를 내려다봤어요. 언니가 죽기 전에 저한테 남긴 거예요. 언니가 알고 있었던 거네요. 자기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강도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맞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강도윤이 메모리 카드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조직 전체를 칠 수 있어요. 보스까지요. 그런데 이걸 경찰에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왜요? 조직이 경찰 안에도 손을 뻗어놨어요. 잘못 넘겼다가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요. 저는 미간을 좁혔어요. 그럼 어떡해요? 강도윤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공개해요. 방송으로요. 저는 강도윤을 봤어요. 방송이요? 생방송이에요. 은지원 씨가 직접 나와서 이 녹음을 틀고 메모리 카드 내용을 공개하는 거예요. 조직이 손을 쓰기 전에 전부 세상에 내놓는 거죠.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 얼굴을 드러내고 제 목소리로 직접 말하는 생방송을 하라는 거였으니까요. 강도윤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무서운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방송이 나가는 순간 조직이 은지원 씨한테 손댈 수 없어요. 이미 세상이 다 알게 되니까요. 저는 창문 없는 방 벽을 봤어요. 베트남 환풍구 안이 떠올랐어요. 그 좁고 어두운 곳을 기어나왔을 때 햇볕이 쏟아지던 게 떠올랐어요. 도망치는 건 이제 지쳤어요. 언제 해요? 3일 뒤요. 제가 아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한테 연락해 놨어요. 구독자가 80만이에요. 생방송 세팅은 거기서 해줘요. 조직이 그 전에 움직이면요? 그래서 미끼 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은지원 씨가 언니 유품 정리하러 집에 간다는 걸 흘리면 조직이 그쪽으로 움직여요. 그 사이에 저는 방송 세팅을 완료해 놓는 거고요. 저는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강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멈추며 말했어요. 은지원 씨, 언니분 편지 다시 읽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부분에 못하겠더라라고 썼잖아요. 그 말이 진심이었을 거예요. 강도윤이 그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갔어요. 저는 봉투를 꺼내 언니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언니가 끝까지 괴물은 아니었어요. 미끼 작전은 다음날 오전에 시작됐어요. 강도윤이 조직 쪽 연락책으로 파악된 번호에 문자를 흘렸어요. 은지온이 내일 오후 2시에 언니 유품 정리하러 집에 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고시원 방에서 그 문자가 전송되는 걸 옆에서 봤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강도윤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제 움직일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움직이면 돼요. 작전은 단순했어요. 조직이 집 쪽으로 몰리는 사이 저와 강도윤은 방송 세팅이 된 스튜디오로 이동해요. 생방송은 오후 3시에 시작해요. 조직이 집에서 허탕을 치고 상황을 파악할 때쯤이면 이미 방송이 절반쯤 진행된 뒤에요. 그게 계획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잠을 잔 건지 모르겠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엄마 생각을 했어요. 베트남 꿈속에서 봤던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제 눈을 똑바로 보던 엄마 얼굴이요. 준비를 마치고 강도윤 차에 올랐어요. 스튜디오는 마포구 쪽 작은 건물 안에 있었어요. 운영자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다 준비됐어요. 카메라 2대, 마이크, 생방송 송출까지요.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책상과 의자, 조명 2개가 세팅돼 있었어요. 강도윤이 제 옆에 서서 낮게 말했어요. 녹음기랑 메모리 카드는 제가 들고 있을게요. 방송 중에 제가 옆에 앉아서 자료 넘겨줄 거예요. 은지원 씨는 그냥 아는 대로 말하면 돼요. 말을 잘 못하면요? 못해도 돼요. 진짜 얘기니까요. 오후 2시 50분이 됐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카메라를 봤어요. 렌즈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운영자가 손가락으로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5, 4, 3, 2.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키고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예요. 목소리가 처음엔 떨렸지만 말을 시작하자 이상하게 안정이 됐어요.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언니가 건넨 음료, 꿈속에 엄마 환풍구 탈출, 집이 팔려있던 것, 30억짜리 보험까지요. 강도윤이 옆에서 녹음기를 틀었어요. 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보험금이 30억이에요. 나머지는 집 팔아서 메울게요. 운영자가 모니터를 보더니 손가락으로 숫자를 가리켰어요. 동시 시청자 수가 방송 시작 20분 만에 1만 2천 명이었어요. 강도윤이 메모리 카드 내용을 화면에 띄웠어요. 마카오 조직의 자금 이동 내역, 조직원 이름, 국내 연락책 목록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했어요.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언니가 어떻게 엮였는지, 그 끝에 제가 있었는지를요. 그때 강도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강도윤이 화면을 힐끗 보더니 저한테 작게 말했어요. 조직이 움직였어요.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봤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려요. 저를 찾는 사람들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이 화면이 꺼지면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 시청자 숫자가 올라갔어요. 3만, 5만, 7만.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경찰에 신고했다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강도윤이 휴대폰을 귀에 대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네, 마포구요. 빨리 와주세요. 강도윤이 신고해뒀던 거였어요. 방송 시작 전에 이미 경찰 특수본 쪽에 연락을 해놨고 증거 자료를 미리 넘겨둔 거였어요. 방송은 조직이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였고 동시에 조직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건물 아래에서 소리가 났어요. 남자 여러 명이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였어요. 문 앞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계속 말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고 남자 셋이 들이닥쳤어요. 선두에 선 남자가 목덜미에 붉은 뱀 문신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카메라를 보더니 멈칫했어요. 강도윤이 앞으로 나서며 팔을 벌렸어요.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7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남자가 강도윤 어깨를 밀치며 저한테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계단에서 다른 발소리가 쏟아졌어요. 경찰이었어요. 특수본 형사들이 문을 밀고 들어오면서 남자들을 제압했어요. 스튜디오 안이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 카메라를 보면서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동시 시청자가 12만을 넘고 있었어요. 형사가 남자들을 수갑 채워 끌어내는 걸 보면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조금 전에 경찰이 왔어요. 여러분이 신고해 주신 덕분이에요. 댓글창에 글자들이 폭포처럼 흘렀어요. 잘됐다, 다행이다, 울었다는 말들이었어요. 강도윤이 제 옆으로 와서 낮게 말했어요. 다 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어깨에서 힘이 빠졌어요. 눈이 뜨거워졌어요. 카메라 앞이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닦으려다가 그냥 뒀어요. 이게 진짜 제 얼굴이었으니까요. 이게 진짜 제 이야기였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강도윤이 생수 한 병을 내밀었어요. 저는 받아서 한 번에 절반을 마셨어요. 스튜디오 안에는 형사들과 운영자만 남아 있었어요. 조직 남자들은 이미 밖으로 끌려나간 뒤였어요. 특수본 팀장이 다가와서 명함을 내밀었어요. 은지훈 씨, 오늘 수고하셨어요. 넘겨주신 메모리 카드 자료로 영장 청구 바로 들어갈 거예요. 조직 보스까지 이번에 다 잡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으며 물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48시간 안에 움직여요. 팀장이 돌아서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실감이 났어요. 끝나고 있다는 게요. 그로부터 사흘 뒤 뉴스에 조직 보스 검거 소식이 떴어요. 마카오 카지노 조직 국내 총책을 포함해 조직원 11명이 한꺼번에 붙잡혔어요. 국내에서 매수된 부패 경찰 2명과 대형 로펌 변호사 1명도 함께 입건됐어요. 강도윤이 그 뉴스를 휴대폰으로 보여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언니 장례는 조용하게 치렀어요. 베트남에서 언니 시신이 국내로 들어오는데 열흘이 걸렸어요. 형부는 사기 공모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고요. 장례식장에는 저 혼자였어요. 조화 하나, 영정 사진 하나였어요. 영정 속 언니는 웃고 있었어요. 제가 가진 언니 사진 중에서 제일 환하게 웃는 사진을 골랐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고 싶은 언니였으니까요. 영정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막상 서니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꽃 한 송이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가 마지막에 못하겠다고 했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재판은 이듬해 봄까지 이어졌어요. 저는 증인으로 2번 법정에 섰고 강도윤이 매번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조직 보스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메모리 카드 자료와 녹음 내용 앞에서 버틸 수가 없었어요. 결국 보스를 포함한 조직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어요. 선고 날 법정을 나오면서 강도윤이 말했어요. 끝났어요. 저는 법원 계단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강도윤이 옆에 서서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꽃집 하나 열려고요. 강도윤이 저를 봤어요. 꽃집이요? 네.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이제 제 돈으로요. 집은 법원 판결로 되찾았어요. 위조 서류로 이뤄진 계약이었으니 원천 무효였어요. 언니 남편이 받아간 계약금도 전액 반환 명령이 떨어졌어요. 보험은 사기 목적으로 가입된 게 밝혀져서 해지됐어요.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엄마 기일 날짜로 바꿨어요. 꽃집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작은 가게였어요. 간판을 다는 날 강도윤이 작은 흰 꽃이 피어 있는 화분 하나를 들고 왔더라고요. 축하해요. 강도윤이 화분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2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고마워요. 강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강도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은지원 씨가 버텼으니까 된 거예요. 저는 화분을 가게 입구 한쪽에 내려놓았어요. 흰 꽃이 햇볕을 받아 환하게 빛났어요. 강도윤이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강도윤을 봤어요. 저 다음 달에 변호사 그만둬요. 그만요? 사설 탐정 사무소 열려고요. 진실 사무소라고 할 생각인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잘 어울리네요. 강도윤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파트너 1명 필요한데요. 관심 있어요? 저는 강도윤을 봤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저요? 이번 일 보면서 알았어요. 은지원 씨는 무서워도 도망 안 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꽃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하얀 국화도 한 다발 있었어요. 꽃집은 계속할 거예요. 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꽃집 하면서요. 저는 잠깐 창밖을 봤어요. 봄바람이 간판을 살짝 흔들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돌려 강도윤을 봤어요. 생각해 볼게요. 강도윤이 작게 웃었어요. 그게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조명을 하나만 켜두니까 꼭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어요. 예뻤어요. 엄마 생각이 났어요. 베트남 꿈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엄마가 아니라 옛날 엄마요. 제가 어릴 때 손을 잡고 시장을 걸으면서 꽃 파는 아주머니 앞에서 발을 멈추던 엄마요. 꽃 한 송이를 사서 제 머리에 꽂아주며 웃던 엄마요. 엄마, 저 잘 살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꿈 하나였어요. 죽은 엄마가 나타나서 제 이름을 부른 꿈이요. 그 꿈이 없었다면 저는 다낭 빌라에서 그대로 눈을 감았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엄마는 살아있을 때도 떠나고 나서도 항상 제 편이었어요. 언니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저는 이제 탓하지 않아요. 언니도 무너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냥 돈이 사람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의 속 시원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알찬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향기가 깊어지는 사연빵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